네, 오늘이 12월 8일, 내일이면 12월 9일이 됩니다. 제가 왜 지금 날짜를 헤아리는지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1년 전 12월 9일은 역사의 길이 남을 날입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날인데요. 1년 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서 당시의 주인공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조라고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요. 원조 정치인이라고 부르는 게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먼저 박근혜 탄핵을 주장한 분입니다.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원내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지금 원조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예, 예.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위원님? 예, 뭐, 누가 먼저 한 게 중요하겠습니까? 뭐, 국민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한 거죠. 근데 말씀하신 게 10월 21일입니다. 바로 이날 좀 떠올려 보면 JTBC에서 이른바 태블릿 PC를 보도한 게 10월 24일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 태블릿 PC가 공개되기 사흘 전에 이미 먼저 탄핵을 주장을 하셨는데요. 그때 어떤 예, 판단이었던 겁니까? 예, 바로 10월 27일에 제가 그 얘기하게 된 것은 예. 그로부터 한 나흘 전인가에 네. 청와대 수석 비서실 회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이제 소소하게 해명을 했어요. 그걸 보고 저는 이게 직접 관여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는데 사후적으로 K스포츠나 미르에 대해서 네. 어떻게 된 거냐고 보고받아서는 얘기할 수 없는. 그래서 긴 기간은 그 사업에 대한 구상을 갖고서 지켜보면서 직접 이렇게 네. 지휘한. 네. 사람 만에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저는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9월 달에 국정감사에서 예. 지난해 9월 달 국정감사에서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탄핵 까밀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가정법으로. 네. 그런데 10월 달에 와서는 이거는 가정법이 아니라 사실이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10월 21일이 무슨 날이었냐면은 네. 국정감사 마지막 날이었어요. 예. 청와대 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 날이었고, 예. 청와대 비서실장이라거나 안정범 수석이라거나 이재만 정부 비서관이라거나 다 나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분들 앞에서 이 모든 건 다 사실로 지금 확인된 거 아니냐.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부정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죄의식 없는 확신범이다. 그런 용어까지 써가지고 정회가 되고 난리가 났었죠. 의원님 확신범이라고 쓴 표현 지금 저도 얼핏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죄의식 없는 확신범이다. 예. 본인이 분명히 불법행위를 저질러 놓고도 지금 하등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고 있다. 그런 말을 이제 탄핵감이라는 말과 동시에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정회까지 이제 불러일으킬 정도로 이제 이른바 평지풍파를 일으키신 거잖아요, 의원님. 예, 그때 감사 받으러 왔던 비서실장을 포함한 여러 사람이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렇긴 하네요. 근데 그 후에도 사실은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하기로 결정하기까지 상당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요. 상당수의 정파가 탄핵에 대해서 상당히 머뭇거렸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버전으로 한번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네. 저는 제가 이제 탄핵감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당위적인 어떤 주장이었죠. 탄핵되어야 마땅하다. 예. 이런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현직 대통령이니까 탄핵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예. 다른 분들은 탄핵이라는 게 현직 대통령 날려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자체가 엄청난 무게감이 사실은 짓누르는 것이고 그렇죠. 무엇보다도 탄핵이 국회에서 발의가 될 수는 있지만 네. 150명이 찬성하면 이것이 국회에서 이제 탄핵 소추가 의결이 되려면 그래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려면은 국회의원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당시에 새누리당이 165명이었기 때문에 네네. 예. 이 3분의 1을 갖다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죠. 그렇죠. 그때 아무튼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진 국회의원들이 234명이었죠, 제 기억으로.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표가 나올 거라고. 새누리당에서 60명 넘는 사람이 예. 탄핵에 찬성한 셈이 되었던 것이고, 예. 12월 9일이 되기까지는 저희들은 하루하루 계산하느라고 바빴고, 그리고 사실은 12월 초까지는 네.
이게 다수가 어느 때보다도 탄핵을 주장하는 의원들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의결 정족수 234명을 넘기는 것은 쉽지 않다. 네. 그런 어떤 어두운 전망도 사실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 큰 변화인데, 네. 무엇이 이걸 가능하게 만들었는가? 네. 사실 이거는 여야, 저도 원내대표였습니다만 당시에. 네. 그런 사람들의 어떤 노력의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노력은 하긴 했습니다만. 예, 노력의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면. 보기는 어렵고, 예. 이 변화, 이 불가능하게 보였던 국회에서의 3분의 2가 찬성하는 이 상황은 누가 만들어내는가? 바로 그 추운 날 그렇죠. 매주 수백만 명이 그 촛불광장에 나왔던 그 촛불의 함성과 열기가 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다 합니다. 사실 그때 정당 중에서 그 촛불 시위에 가장 먼저 나간 정당이 정의당 아니었나요? 그렇습니다. 제가 제 1차 집회 때 정치인 3명 나갔을 때 그때 3명 중에 1명이었습니다. 아, 그 나머지 2명이 누구였어요, 그러면 그때? 예, 그때 나온 정치인들에게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마이크 주면서 연설할 기회를 줬는데, 네. 그다음부터는 그런 기회가 안 왔죠. 이제 그 첫날 연설한 사람이 이재명 시장하고, 아, 맞다. 예. 저하고 당시 무소속 김종원 의원. 였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벌써 1년이 지났는데요. 결국은 이 탄핵에 담겨 있는 그 국민들의 뜻은 일소하라, 청산하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적폐 청산 과정에 있는데 중간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네, 적폐 청산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 평가하기 좀 이르긴 합니다만은 촛불의 염원 중에 하나는 적폐 청산이었고 둘은 새로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건데 그렇죠. 일단 적폐 청산은 국민들의 함성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 진행 중이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만은 예. 다만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적폐가 드러났다. 바로 1년 전에 우리가 예상했던, 알고 있었던 적폐보다도 새로운 어떤 여러 가지 그 캐비넷에서 발견된 문건이라거나 또는 국정원 댓글 조사 사건에서 또 특수활동비 사건까지 확대되는 많은 사실들이 새롭게 드러남으로써 더 참 당혹스럽고 놀라운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 적폐 청산 작업이 기존의 법치의 테두리 안에서 질서 있게 진행된 것은 좋은데 한편으로는 사실은 적폐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검찰과 법원이 주도를 하고 있는 이 한계, 이걸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으로 물러나고 감옥까지 간 상황이지만 어찌 보면 바뀐 건 대통령과 일부 고위 관료들밖에 안 바뀌었거든요. 그렇죠. 네. 시스템은 바로 1년 전 시스템 혹은 2, 3년 전 국정농단을 만들어냈던 그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만 지금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공무원 다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물론 그렇긴 하죠.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바로 촛불은 지금 이미 목적을 달성하고 물러섰지만 마음속에 촛불은 그대로 켜져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외쳤던 것들이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감시하고 감독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의원님 지금 법사위 소속이시잖아요. 국회 상임위. 그래서 이제 관련 질문을 좀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그 법원의 그 여러 가지 판결, 구속 적부 심사까지 포함을 해서 좀 기류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 섞인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읽고 계세요? 저도 그렇게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세력화되어 있거나 그런 것인지는 아직 확실치 않지만 분명한 것은 좀 반시대적인 시대에 역행하는 그런 발상들이 지금 고위직의 어떤 판사들의 어떤 권한 행사를 통해서 실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우려스러운 거죠. 그래요. 그러면 그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 판결의 그 주역인 판사들이 의도적이고 정치적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보세요? 당연히 의도가 왜 없겠습니까? 의도라기보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겠죠. 어떤 의지일까요? 그 의지는?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탄핵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런 과거의 어떤 적폐들을 갖다가 적폐에 대한 어떤 평가나 판단이 다른 소수의 사람들도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그걸 한 명도 없다고 우리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주요한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우리 국민들의 어떤 의사표현 이런 것들이 저는 그래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법사위도 문제인데요. 지금 뭐 공수처 설치 법안이라든지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입법을 거쳐야 되고 그러면 법사위를 거쳐야 되는데 오히려 법사위가 지금 바리케이트가 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거 방법이 없는 겁니까? 예, 안에서 더 열심히 싸우고 또 우리 국민들도 이제 국회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요구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발의해서 여론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요. 근데 아니 예를 들어서 법사위 위원장이 지금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시고 이번 같은 경우는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서 뭐 자유한국당 전체가 절대 반대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법사위를 통과할 수 있느냐라고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그 법사위에서 보면은 자유한국당의 지도부는 공수처 반대라는 지시를 계속 내리고 있지만 그 소속 의원들, 법사위 의원들은 1년 전하고 비교해봐서는 어느 정도 공수처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 자세를 갖기 시작했다. 그래요? 예. 그런 점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제 위로부터 이제 지금 명령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 어떻게요? 한편으로는 자유한국당을 계속 압박하면서 공수처를 설치하는 동의를 이끌어내리는 노력을 한편으로 기울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계속 이게 매달릴 수만은 없기 때문에 신속 법안 처리 이른바 패스트 트랙 절차를 이제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최장 늦어도 330일 이후에는 국회 내 다수의 동의하는 그런 의원들의 뜻대로 공수처가 공수법이 실시되도록 해야지 이걸 그 투트랙을 밟지 않고서 뭐 법사위원장도 내년 하반기에는 바뀌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 법사위 구조 속에서 계속 얘기해봤자 법사위가 하나의 바리케이트가 되어가지고 이걸 개혁을 저지하는 어떤 그런 구조로 지금 작용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투트랙을 지금부터 밟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국민의당의 박주현 최고위원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선거구제 개편 문제 때문에 인터뷰를 했는데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하면 지금까지 그 정개특위에서는 여야 합의로 이 그 개혁안을 통과시키는 게 관리였기 때문에 선거구제 개편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꼭 그 합의로 갈 필요가 있느냐 다수결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예, 그게 아마 뭐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공수처 마찬가지로 다수결로 가기 위해서는 패스트 트랙을 밟아야 되거든요. 이것도? 예.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고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시야를 떠나서 국회의원의 일부 어찌 보면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그런 분들이 없지 않기 때문에 그런 확실하게 하려면은 영국이나 뉴질랜드에서 선거제도의 그 개혁을 시도할 때 썼던 방식처럼 기본 방향을 국민투표로 묻는 그리고 그 확인된 것을 법제화하는 걸 실무적으로 국회가 처리하는 그래서 선거제도는 정치인을 위한 선거제도가 아니라 투표권자인 국민을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선택권을 국민에게 주는 저는 그 방법이 가장 확실하고 안정적인 방법. 그러면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선거 때 이것도 그 동시에 그러니까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이런 그 말씀이신가요? 그럼요. 제가 개헌특위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그 내용입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좀 나중에 따로 시간을 갖고 좀 더 자세히 인터뷰를 한번 하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 우리와 다른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또 정치인들도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민주주의 일반 논리에 의하면 그냥 월급 받는 대리인에 불과하고요. 낮은 자세로 섬겨야지. 그것도 임시직입니다. 그렇습니다. 4년 뭐 임시 계약직에 불과하죠. 정치인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대리인에 불과하다라는 점을 끊임없이 증명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런 측면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았고요. 하나 이기적 판단을 하나 한다면 뭐예요? 제가 매우 거칠어 보이지 않습니까? 말이 좀 세니까. 적폐청산 역할 자체가 또 공격수였으니까 맨날 저렇게 찌르고 다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부드러운 면도 있다. 진짜 저도 인간이다. 네, 네. 그냥 뭐 평범한 인간임을 좀 보여주고 싶었죠. 좋은 기회다 생각됐습니다. 참모나 가족들은 되게 반대했어요. 왜요? 위험하다고. 왜요? 이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조금만 뭘 잘못해도 예를 들면 뭐 집안에 보니까 외제 뭐가 있더라 뭐 이런 거. 네. 근데 저는 까딱 실수하면 이제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고 해서 대개는 안 하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제가 원래 다 이렇게 다 내놓고 사는 사람이라서 뭐 괜찮겠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한 2번 방송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요. 뭐 벽을 허무는다는 의미에서 네. 정치인들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도 뭐 저도 좀 많아질수록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는지 얘기 잠깐 나눴고 네. 본격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이제 2달 조금 넘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까? 뭐 아직까지는 기대 이상으로 잘하시는 것 같아요. 기대 이상. 네. 문제는 다음이죠. 아직 출발을 못했으니까요. 이제 진용을 갖추고 이제 정책 정리했고 이제 실행을 하는 단계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국민들은 기대가 아니라 평가를 시작할 텐데 네네. 아직은 기대를 하는 단계라서 뭐 뭘 한 게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뭐 국정교과서 중단한다든지 뭐 위안부 재협의 뭐 이런 거 선언한다든지 뭐 성과연봉제 이런 거 좀 못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은 잘 하시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원전 제로화 정책을 실행하는 거 이런 것들은 대단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데 뭐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잘못하기도 좀 어려운 시점 아닙니까? 대통령 당선돼서 겨우 2달 지났는데 이제 겨우 뭐 과거 경험으로 치면 인수위 운영하고 있을 정도 타임이라 아직은 뭐 평가하긴 이르죠. 근데 지금까지 보면 의지나 아니면 뭐 그 진용이나 뭐 충분히 괜찮다고. 인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인사도 저는 과거에 역량 있는 사람들의 사소한 사적 그 행위들 뭐 이런 것들을 너무 지나치게 평가해서 역량 발휘할 기회를 뺐거나 또는 뭐 정부가 최초로 진용을 갖추는데 너무 지나치게 인사권자의 권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거 좀 과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요. 그래도 벌써 2분이 자진 사퇴했습니다. 네, 뭐 아깝죠. 뭐 그게 문재인 정부의 잘못이라고 하긴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강요 많은 수의 강요를 임명하는데 뭐 검증 못한 책임을 얘기한다면 좀 그렇지만 뭐 그런 대로 좋은 사람들 잘 골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5대 원칙, 인사에 대한 5대 원칙으로 자기 발목을 잡았다. 그런 측면이 있다. 그리고 결국은 5대 원칙에 어긋나는 분들을 임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처음 닥쳤을 때부터 조금 더 진솔하게 대통령 본인이 임종석 비서실장이 대신 사실 유감 표명 사과를 했는데 대통령 본인이 이거 약속했는데 솔직히 내가 못 지키게 됐다. 뭐 이렇게 했던 게 더 옳았던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때 그런 말씀 잠깐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아니 명시적으로 본인께서 직접 유감 내지 사과까지는 없었습니다. 5대 원칙과 관련된. 네. 뭐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다 이런 말씀 하셨던 것 같고요. 근데 우리나라 사회에 수십 년 그 인생을 산 사람들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그 흠없는 사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성직자를 고르는 것도 아니고 해서 어려웠을 거다? 네, 어려웠을 겁니다. 뭐 골라놓으면 조금 뭐 흠이 있고. 또 원래 설거지 많이 하는 사람은 그런 많이 깼거든요. 근데 원래 설거지 안 하는 사람은 깔끔하죠. 내가 만약 경선에서 이겼으면 대통령 당선됐을 것이고 내가 대통령이 됐다면 2달 사이 나는 요건 했을 텐데 요거가 왜 안 하지? 이런 건 혹시 없습니까? 저는 그런 건 없고요. 가끔씩은 놀랍다 이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놀랍다. 속도나 강도 측면에서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느 대목에서 제일 놀라셨어요? 원전 정책 같은 거. 그거 쉽지 않거든요. 또 일본군 위안부 관련 합의 재협의 문제도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 점들을 보면 놀랍다 이런 생각이 좀 그 정도에 놀라셨어요? 아니, 경선 과정에 이 사이다 발언을 막 내놓으셨던 이재명 시장이. 현실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니까요. 그런 것 하나요. 하나는 약간 전술적인 건데
그 인사 국면을 돌파할 때 그 상대 진영들에 대해서 예. 좀 낙관한 측면이 있어 보여요. 아. 원래 그 물소떼들이 악어가 득실되는 강을 건널 때 작전이 있거든요. 한꺼번에 건너가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근데 한 마리씩 건너가면 다 피해도 있거든요. 근데 예, 두 명씩, 뭐 세 명씩 이렇게 소수를 계속 이렇게 순차적으로 내다 보니까 공격이 좀 집중된 면이 있고 네, 네. 또 그런 점이 선의로 믿고 했겠지만 좋아요. 조금 아쉽다. 야당들을 조금 얕잡아봤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엿잡아보다는 너무 좀 믿었다. 믿었다. 네, 네. 아. 제가 보는 야당들하고 보통 정치계에서 보는 야당이 좀 다르더라고요. 저는 성남에서 예를 들면 규모는 적지만 어쨌든 지금도 현재 여소야대고 그 문제를 보면서 성남시 의회는 선의로 자유한국당이 많죠. 그렇습니다. 예. 선의로 이 문제를 접근할 경우에는 해결이 안 되더라. 결론은. 예를 들면 정치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확실할 경우에는 괜찮은데 예를 들면 국민들이 그걸 지켜보고 국민적 상식이나 뭐 대의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 국민들이 지탄을 받아서 예를 들면 정치적 손실을 입는다는 그런 게 확실하면 예. 그렇게 하지 않는데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또 상식에 어긋나는 짓을 해도 별로 손해를 안 보는 그런 정치 풍토에서는 예를 들면 상식 밖의 행위를 자꾸 하게 되거든요. 지금 당장 손해볼 일이 없죠. 그렇습니다. 의석 그대로고. 그렇습니다. 선거 많이 남았고. 3년 남았고 오히려 자기들이 예를 들면 발목을 잡아서 잃는 것보다는 성과를 못 내게 만들어서 반사적으로 얻을 게 더 많다 이런 판단 아니겠습니까? 예. 그럴 경우라면 전략을 좀 달리 해야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이제 그 협치 내지는 야당과의 관계에 잘하고 있느냐 이 질문을 던지려고 했는데. 물론 당연히 뭐 협치야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뭐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합의하고 하는 게 제일 좋고 안 되면 서로 양보하고 적절하게 타협하는 것이고 그다음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결국 국민들의 힘을 빌어서 돌파해야죠. 네. 명확한 과제들은 돌파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저는 이제 야권이 숫자도 좀 많고 지금도 보면 과거 청산에 대해서 범죄 행위 또는 뭐 부패 또 적폐에 대해서 청산하는 작업 자체를 정치적 보복이라고 밀어붙이고 그렇죠. 저항하고 하는데 뭐 도둑이 그 도둑 잡으면 기분 나쁘겠죠, 그죠? 그러나 그걸 정치적 보복이라고 하는 건 옳지 않죠. 예를 들어 법이란 우리가 지키기로 약속하고 만든 것인데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이고 어긴 데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 게 그건 민주주의의 ABC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돌파해 나가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지지에 바탕을 둬서 돌파한다. 방산비리 수사 같은 거 착수한다. 또 국정농단 기소 유지에 도움되도록 추가 자료가 나오면 또 바로바로 한다. 이건 대통령이 권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그 의석을 가지고 법 통과를 막으면 추경 처리를 막으면 그거는 국민힘으로 어떻게 돌파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소위 과거 청산이나 또 새로운 과제들을 우리가 해결해 나갈 때 국회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최대한 많이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죠. 저는 뭐 경선 과정에서도 그런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있을 수 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이 우리 사회에 매우 중요한 과제인데 지금 노동시간 단축을 법으로 만들기 너무 어렵거든요. 동의가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기존에 있는 법 체계 내에서 정부의 소위 행정재량권을 최대한 발휘하는 거죠. 철저하게 초과근로 단속하고 초과근로 수당을 엉터리로 예를 들면 적게 지급하는 게 대체적으로 현장의 반응인데 그 철저하게 관리하고 엄벌하고 이러면 노동시간들은 현행 법제에서도 40시간만 제대로 지켜지고 또 예를 들면 4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50% 가산임금이 진짜로 지급되면 누가 40시간 초과 근로를 시겠습니까? 신규 고용하겠죠. 그렇죠. 네, 그런 방향으로 좀 방향을 잡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 또 행정입법 재량이 예를 들면 상당히 광범해요.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일들. 맞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나쁜 쪽으로 그걸 남용했죠. 예를 들면 국민의 권리 또는 뭐 대의에 반하는 걸 막 시행령으로 만들어 시행했지만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넓히는 방향으로 만드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국정교과서 같은 거 중단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결단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바로 이제 그런 조치들이 집권 초반에 몇 개 되니까 야당에서는 무슨 시행령 정치냐 이러면서 또 비판을 했는데 비판 있더라도 그건 국민의 힘을 가지고 돌파한다. 나쁜 일이 아니니까요. 예를 들면 법이라고 하는 것이 법 자체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제 국민을 위한 정치 행정의 기준을 만든 거니까 국민을 위해서 국가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면 많이 하는 게 맞지요. 수단과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네. 자, 그런 돌파를 해내고 국민 지지도가 더 올라가고 그럼 야당도 결국 법 처리 과정에서도 협조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저는 잠시의 저항 때문에 생기는 혼란을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지금 국민들은 지금은 계획을 보고 기대를 하면서 소위 국민 지지도가 높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제 실적을 요구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 단계에 간다. 네, 평가 단계 가죠. 예를 들면 내 삶이 좋아졌느냐. 이 사회가 진짜로 바뀌었느냐. 근데 그때는 실질적으로 저항하는 사람들, 저항하는 세력들을 넘어야 되는데 그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않죠. 아까 언급하신 원전 부분도 그렇고요. 또 며칠 전 정리된 최저임금도 그렇고요. 정해지자마자 이제 야당에서 또 일부 언론에서 아주 대대적인 공격을 이미 그렇습니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전에 한번 이런 공고를 드린 일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70% 80%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뭐 50% 후반대 정도의 지지율을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그건 뭘 의미하냐면 반대와 저항을 일부 감수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할 일을 꼭 해라. 네. 그게 결국은 성과와 실적이 있어야 국민들이 계속 믿어주죠. 그리고 아무튼 야당 대표들하고도 계속 만나자고 하는데 홍준표 대표는 안 간대거든요. 아직은 뭐 급하지 않는가 보죠.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한마디 하신다면. 뭐 글쎄 뭐 야당의 최고 그냥 뭐 거대 야당 대표신데 여전히 과거에 묻혀 계신 것 같아요. 뭐 제가 홍준표 경남지사 시절 홍준표 전 지사 덕분에 제가 많은 좋은 평가를 받게 되기도 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네. 저와 반대되는 정책들이 워낙 많아서요. 그러긴 한데 지금도 본질적으로 그 국민들을 좀 무시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과거의 행태를 답습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좀 유명해지는 게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는 것이다 이런 생각일 수도 있겠고 니들이 어떻게 하겠냐 이런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국민들은 촛불 혁명 국민을 지나면서 진짜 많이 진화했다고 생각됩니다. 뭐 큰 코 다칠 수가 있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남시 관련 현안 한 두 가지만 그 고등학교 학생 교복 무상 지원하기로 해서 사업비를 29억 좀 넘게 했는데 지금 여소야대인 성남시 의회가 전액 삭감했거든요. 작년 본예산에서 이미 삭감했고 제가 추경에 2번을 냈는데 계속 삭감하고 있습니다. 반대 이유가 재밌어요. 저소득층 우선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600명분만 빼고 나머지를 삭감했는데 우리가 가끔씩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저소득층 우선과 저소득층만 이걸 구분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미 예산을 확보를 해서 예를 들면 가로등 보수 예산 이런 거 고정비인데 그런 데서 25% 삭감해서 줄여서 그 한 80억 가까이 됩니다. 뭐 그런 것들로 복지정책 전환하고 가로등 충분히 유지하고 있으니까 잘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미 예산을 아껴서 확보해서 해놨는데 가난한 사람만 복지를 하자. 이런 태도인 거죠. 사실은 이제 내세우는 핑계에 불과한데 그 핑계의 논리도 참 구차하다. 그럼 남는 거 어디다 쓰자는 겁니까? 근데 이번에 또 한번 내볼 생각이죠. 가로등 교체에 쓰자는 거겠죠. 그래 옛날처럼. 또 그 얘기는 하지 않아요. 남는 거 어디다 쓸지를 한번 제안해 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삭감하죠. 또 추경 내보실 거다? 제가 경험상으로 우리 성남 시민들한테 필요하고 또 시민들이 선호하는 정책을 소위 이제 거대
야당이 삭감해서 반발하고 그러면 제가 시민한테도 알리거든요. 네. 한 2-3번 지난 다음에 통과가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이번에도 뭐 청산에 그 스케이트장 그것도 삭감했다가 좀 사단이 좀 있었습니다. 예. 고발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그 압수수색도 당했는데 그것 때문에 결국 그러고 나니까 조용히 또 통과됐더라고요. 네. 전에 뭐 학교 창의교육 지원 예산 뭐 200억 또 한 1년 동안 계속 5번인가 부결되다가 결국은 통과됐죠. 시민들한테 자꾸 알리면. 알리고 시민들한테 아니 이런 거 하는데 반대합니다. 그래도 오늘 저랑 인터뷰한 게 또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질 테니까 좀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청년배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 뭐 이른바 성남의 3대 무상복지에 이번에 추가로 새로 계획을 짜신 게 이것도 좀 독특해요. 군에 입영하는 청년들이 군 복무 중에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충분히 치료비나 보상도 받을 수 있도록 상해 보험 보장제를 도입한다. 네. 이거 처음 지금 나온 정책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전에 이제 전방 철책 경기하다가 뭐 다리 절단 사고가 났는데 정부에서 정한 보상이나 치료 대책은 일정 한계가 있어서 나머지를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황당한 소리를 한번 그때 듣고 그 사람들이 성남에 또 병원이 있으니까 국군 병원이 있으니까 성남으로 와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 그것도 젊은이들을 필요에 의해서 데려가가지고 그 과정에서 다치고 죽고 하는데 최종 책임을 져주지 않는다는 건 참 잔인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라도 최종 보장을 좀 해주자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보험제도를 한번 도입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에 입영하는 순간부터 제대할 때까지 보험이 적용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보험료를 시가 내주는 거고 보험회사랑 얘기가 됐습니까? 네. 뭐 그런 보험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가 자전거 보험도 하고 있거든요. 예. 자전거는 개별 보험을 안 들어줍니다. 그런데 성남 시민 전부는 다 자전거 보험이 들어있어서 어디가 사고를 내거나 당하면 뭐 보험 처리가 되죠. 이미 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몇 있어요? 년째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적은 비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 볼 수 있죠. 네. 이것도 역시 예산은 많이 안 들겠네요. 3억 정도니까요. 뭐 1년에 3억이면 1인당 300원 정도니까 군에 가는 청년들 제대할 때까지 만약 사고 당하면 추가 보상을 받는다. 보상 치료 다 해주죠. 이건 의회가 반대 안 할 것 같은데요. 못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제 성남 시민들, 성남의 청년들만 혜택 보는 게 아니라 저는 국가가 기본적으로 이런 정도는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 계기가 되겠지요. 내년 지방선거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선거니까 저는 뭐 그것도 또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당연히 나가야죠. 어디에요? 그건 고민 중이고요. 내부적인 결정은 대체적으로 해가고 있긴 한데 아직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기는 좀 이른 것 같아요. 아직도 임기가 1년이나 남았고 저 이재명 시장이 재산은 관심이 없고 재판만 관심이 있나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서 성남시장 3선 도전이냐 경기도지사 도전이냐 서울시장 도전이냐 셋 중에 어디입니까? 그 중에 하나가 될 텐데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있긴 합니다. 뭐예요? 그런 얘기하기 좀 어려워요. 근데 저는 정치인이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제가 하고 싶은 일보다는 우리 사회가 필요로 그 투트랙을 밟지 않고서 법사위원장도 내년 하반기에는 바뀌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 법사위 구조 속에서 계속 얘기해봤자 법사위가 하나의 바리케이트가 되어가지고 이걸 개혁을 저지하는 어떤 그런 구조로 지금 작용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투트랙을 지금부터 밟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국민의당의 박주현 최고위원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선거구제 개편 문제 때문에 인터뷰를 했는데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하면 지금까지 그 정개특위에서는 여야 합의로 이 그 개혁안을 통과시키는 게 관리였기 때문에 선거구제 개편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꼭 그 합의로 갈 필요가 있느냐 다수결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그게 아마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공수처 마찬가지로 다수결로 가기 위해서는 패스트트랙을 밟아야 되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고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네. 사실은 이하를 떠나서 국회의원의 일부 어찌 보면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그런 분들이 없지 않기 때문에 네네. 그런 확실하게 하려면은 영국이나 뉴질랜드에서 선거제도의 그 개혁을 시도했을 때 썼던 방식처럼 기본 방향을 국민투표로 묻는 그리고 그 확인된 것을 법제화하는 걸 실무적으로 국회가 처리하는 그래서 선거제도는 정치인을 위한 선거제도가 아니라 투표권자는 국민을 위한 제도이다. 예. 따라서 선택권을 국민에게 주는 저는 그 방법이 가장 확실하고 안정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선거 때 이것도 그 동시에 그러니까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이런 그 말씀이신가요? 그럼요. 제가 개헌특위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그 내용입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좀 나중에 따로 시간을 갖고 좀 더 자세히 인터뷰를 한번 하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 우리와 다른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또 정치인들도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근데 민주주의 일반 논리에 의하면 그냥 월급 받는 대리인에 불과하고요. 그렇죠. 낮은 자세로 섬겨야지. 그것도 임시직입니다. 그렇습니다. 4년 뭐 임시 계약직에 불과하죠. 정치인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대리인에 불과하다라는 점을 끊임없이 증명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런 측면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았고요. 하나 이기적 판단을 하나 한다면 뭐예요? 제가 매우 거칠어 보이지 않습니까? 말이 좀 세니까. 적폐청산 역할 자체가 또 공격수였으니까 맨날 저렇게 찌르고 다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부드러운 면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뭐 세력화되어 있거나 그런 것인지는 아직 확실치 않지만 분명한 것은 좀 반시대적인 시대에 역행하는 그런 발상들이 지금 뭐 고위직의 어떤 판사들의 어떤 권한 행사를 통해서 실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우려스러운 거죠. 그래요. 그러면 그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 판결의 그 주역인 판사들이 의도적이고 정치적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보세요? 당연히 뭐 의도가 왜 없겠습니까? 의도라기보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겠죠. 어떤 의지일까요? 그 의지는?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탄핵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런 과거의 어떤 그 적폐들을 갖다가 적폐에 대한 어떤 평가나 판단이 다른 소수의 사람들도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그걸 한 명도 없다고 우리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주요한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우리 국민들의 어떤 의사표현 이런 것들이 저는 그래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법사위도 문제인데요. 지금 뭐 공수처 설치 법안이라든지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입법을 거쳐야 되고 그러면 법사위를 거쳐야 되는데 오히려 법사위가 지금 바리케이트가 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거 방법이 없는 겁니까? 안에서 더 열심히 싸우고 또 우리 국민들도 이제 국회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요구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발의해서 여론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요. 근데 아니 예를 들어서 법사위 위원장이 지금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시고 이번 같은 경우는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서 뭐 자유한국당 전체가 절대 반대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그럼 이게 지금 법사위를 통과할 수 있느냐라고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법사위에서 보면은 자유한국당의 지도부는 공수처 반대라는 지시를 계속 내리고 있지만 그 소속 의원들, 법사위 의원들은 1년 전하고 비교해봐서는 어느 정도 공수처에 대해서 이렇게 열린 자세를 갖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런 점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제 위로부터 이제 지금 명령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은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 어떻게요? 한편으로는 자유한국당을 계속 압박하면서 공수처를 설치하는 동의를 이끌어내리는 노력을 한편으로 기울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계속 이게 매달릴 수만은 없기 때문에 신속 법안 처리 이른바 패스트 트랙 절차를 이제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최장 늦어도 330일 이후에는 국회 내 다수의 동의하는 그런 의원들의 뜻대로 공수처가 공수법이 실시되도록 해야지 이걸 하고 있다. 그런 말을 이제 탄핵감이라는 말과 동시에 했던 거죠. 그래서 정회까지 이제 그 불러일으킬 정도로 이제
이른바 평지풍파를 일으키신 거잖아요, 의원님. 예, 그때 감사 받으러 왔던 비서실장을 포함한 여러 사람이 지금 구속돼 있습니다. 그렇긴 하네요. 근데 그 후에도 사실은 그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하기로 결정하기까지 상당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요. 상당수의 정파가 탄핵에 대해서 상당히 머뭇거렸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버전으로 한번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예. 네. 저는 제가 이제 탄핵감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당위적인 어떤 주장이었죠. 탄핵되어야 마땅하다. 예. 이런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현직 대통령이니까 탄핵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예. 다른 분들은 탄핵이라는 게 현직 대통령 날려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자체가 엄청난 그 무게감이 사실은 짓누르는 것이고 그렇죠. 무엇보다도 탄핵이 국회에서 발의가 될 수는 있지만 네. 그 150명이 찬성하면 이것이 국회에서 이제 탄핵 소추가 의결이 되려면 그래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려면은 국회의원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당시에 그 새누리당이 165명이었기 때문에 네네. 예. 이 3분의 1을 갖다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죠. 그렇죠. 그때 아무튼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진 국회의원들이 234명이었죠, 제 기억으로.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그 표가 나올 거라고. 새누리당에서 60명 넘는 사람이 예. 탄핵에 찬성한 셈이 되었던 것이고, 네. 12월 9일이 되기까지는 저희들은 하루하루 그 계산하느라고 바빴고, 그리고 사실은 12월 초까지는 네. 이게 다수가 어느 때보다도 탄핵을 주장하는 의원들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의결 정족수 234명을 넘기는 것은 쉽지 않다. 네. 그런 어떤 어두운 전망도 사실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 큰 변화인데 네. 무엇이 이걸 가능하게 만들었는가? 네. 사실 이거는 여야 저도 원내대표였습니다만 당시에 네. 그런 사람들의 어떤 노력의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노력은 하긴 했습니다만. 예, 노력의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면 보기는 어렵고 예. 이 변화, 이 불가능하게 보였던 국회에서의 3분의 2가 찬성하는 이 상황은 누가 만들어내는가? 바로 그 추운 날 그렇죠. 매주 수백만 명이 그 촛불광장에 나왔던 그 촛불의 함성과 열기가 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다 합니다. 사실 그때 정당 중에서 그 촛불 시위에 가장 먼저 나간 정당이 정의당 아니었나요? 그렇습니다. 제가 제 1차 집회 때 정치인 3명 나갔을 때 그때 3명 중에 1명이었습니다. 그 나머지 2명이 누구였어요, 그러면 그때? 예, 그때 나온 정치인들에게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마이크 주면서 연설할 기회를 줬는데, 네. 그다음부터는 그런 기회가 안 왔죠. 이제 그 첫날 연설한 사람이 이재명 시장하고, 맞다, 예. 저하고 당시 무소속 김종원 의원, 2명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벌써 1년이 지났는데요. 결국은 이 탄핵에 담겨 있는 그 국민들의 뜻은 일소하라, 청산하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적폐청산 과정에 있는데 중간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네, 적폐청산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 평가하기 좀 이르긴 합니다만은 촛불의 염원 중에 하나는 적폐청산이었고 둘은 새로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건데 그렇죠. 일단 적폐청산은 국민들의 함성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 진행 중이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만은 예. 다만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적폐가 드러났다. 바로 1년 전에 우리가 예상했던 알고 있었던 적폐보다도 새로운 어떤 여러 가지 그 캐비넷에서 발견된 문건이라거나 또는 국정원 댓글 조사 사건에서 또 특수활동비 사건까지 이렇게 확대되는 많은 사실들이 새롭게 드러남으로써 더 참 당혹스럽고 놀라운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 적폐청산 작업이 기존의 법치의 테두리 안에서 질서 있게 진행된 것은 좋은데 한편으로는 사실은 적폐청산의 대상이 되는 검찰과 법원이 주도를 하고 있는 이 한계, 이걸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월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으로 물러나고 감옥까지 간 상황이지만 어찌 보면 바뀐 건 대통령과 일부 고위 관료들밖에 안 바뀌었거든요. 그렇죠. 네. 시스템은 바로 1년 전 시스템 혹은
2, 3년 전 국정농단을 만들어냈던 그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다만 지금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공무원 다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물론 그렇긴 하죠.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바로 촛불은 지금 이미 목적을 달성하고 물러섰지만 예. 마음속에 촛불은 그대로 켜져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외쳤던 것들이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감시하고 감독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의원님 지금 법사위 소속이시잖아요. 국회 상임위. 네네. 그래서 이제 관련 질문을 좀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네네. 그 법원의 그 여러 가지 판결, 구속 적부 심사까지 포함을 해서 좀 기류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 섞인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읽고 계세요? 예, 저도 그렇게 네, 오늘이 12월 8일, 내일이면 12월 9일이 됩니다. 제가 왜 지금 날짜를 헤아리는지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1년 전 12월 9일은 역사의 길이 남을 날입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날인데요. 1년 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서 당시의 주인공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조라고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요. 원조 정치인이라고 부르는 게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먼저 박근혜 탄핵을 주장한 분입니다.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원내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지금 원조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예, 예.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의원님? 예, 뭐 누가 먼저 한 게 중요하겠습니까? 뭐 국민들이 다 그 같은 마음으로 한 거죠. 근데 말씀하신 게 10월 21일입니다. 바로 이날 좀 떠올려 보면 JTBC에서 이른바 그 태블릿 PC를 보도한 게 10월 24일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 태블릿 PC가 공개되기 사흘 전에 이미 먼저 탄핵을 주장을 하셨는데요. 그때 어떤 판단이었던 겁니까? 예, 바로 그 10월 27일에 제가 그 얘기하게 된 것은 예. 그로부터 한 나흘 전인가에 네. 청와대 수석비서실 회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이제 그 소소하게 해명을 했어요. 그걸 보고 저는 이게 직접 관여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는데 사후적으로 K스포츠나 미르에 대해서 네. 어떻게 된 거냐고 보고받아서는 얘기할 수 없는. 그래서 긴 기간의 그 사업에 대한 구상을 갖고서 지켜보면서 직접 이렇게 네. 그 지휘한 네.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저는 들었어요. 그렇기 그, 때문에 사실 제가 9월 달에 국정감사에서 예. 지난해 9월 달 국정감사에서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탄핵 까밀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가정법으로. 네. 그런데 10월 달에 와서는 이거는 가정법이 아니라 사실이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10월 21일이 무슨 날이었냐면은 네. 국정감사 마지막 날이었어요. 예. 청와대 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 날이었고 예. 청와대 비서실장이라거나 안종범 수석이라거나 이재만 정부비서관이라거나 다 나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분들 앞에서 이 모든 건 다 사실로 지금 확인된 거 아니냐.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부정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죄의식 없는 확신범이다. 그런 용어까지 써가지고 정리가 되고 난리가 났었죠. 의원님 확신범이라고 쓴 표현 지금 저도 얼핏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죄의식 없는 확신범이다. 예. 본인이 분명히 불법 행위를 저질러 놓고도 지금 하등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고